6번 보실 차례죠? 6번 조건과 기한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에 하므로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가장 조건이라고 불렀던 거죠. 법정 조건은 진정한 조건이 아니고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 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2번은 틀렸죠. 권리를 부정하는 자가 불성취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성취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3번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고요. 4번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하면서 건축 불허가 시에는 매매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해제 조건부 매매이다. 효력을 잃는 거죠. 효력이 상실되는 거니까 무슨 조건이냐면 해제 조건이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정지 조건이고요. 5번 이자부 소비대차와 같이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를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하고 기한 도래 전에 변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 자신에게만 있으면 기한 이익을 포기할 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하고 무이자 소비대차를 했다. 무이자 소비대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럼 이때는 기한이익이 누구한테만 있는 거야? 채무자. 채무자는 1년간 돈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기한이익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봅니까? 추정합니까? 추정. 간주 규정은 아니고 추정 규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을이 갑에게 7월 1일 날 그동안 돈 잘 썼다라고 변제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기한이익을 뭐 하는 거냐면 포기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죠. 자기만 누리던 거니까. 근데 무이자가 아니라 이자부 소비대차였어요. 그러면 이 을이 갑에게 7월 1일 날 변제해서 기한이익을 포기하게 되면 갑에게 피해가 발생되죠. 얘도 기한이익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으면 포기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포기할 수는 있는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아까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2번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 도래 효력을 법률 행위시로 소급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조건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조건 성취는 없어요. 없는데 특약으로 줄 수 있는데 기한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플러스죠.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무효가 아니라 유효. 조건 없는 행위가 되고요. 4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무효죠. 5번 조건부 권리는 이미 확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아까 우리 소극적 보호는 침해 금지였죠. 그럼 우리 판례가 침해 행위를 하면 뭐로 본다고 했어요? 무효. 아까 여기 적었었잖아요. 소극적 보호, 침해 금지, 침해 줄 긋고 밑에 무효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무효. 그리고 이제 적극적 보호가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했고 8번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기억에 사용대차에서 차주. 그럼 사용대차에서 대주는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임대차, 니은에 보세요. 임대차에서 임차인 기한의 이익이 있죠. 임대인은요? 있죠. 차임 받으니까. 그럼 사용대차 다시 볼게요. 사용대차는 대가가 있어요? 무상해요? 무상. 그러니까 똑같이 빌려 쓰는 건데 차임을 지급하면 임대차고 공짜로 쓰면 사용대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용대차는 기한이익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차주에게 있고요. 대주에게는 기한이익이 없는 거죠. 디귿 무상임치에서 수취인 기한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공짜로 보관해 주는 사람이니까 기한이익이 없죠. 그럼 만약에 유상임치에서 수취인이라고 하면 기한이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리을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이자가 없으니까 차주만 기한이익이 있고 대주, 채권자는 기한이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음해 보시면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있죠. 이건 대주도 기한이익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가가 있으면 둘 다 있는 거고 무상이면 한 사람만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 얘기고. 그래서 디귿 빼고는 다 기한이익이 있습니다. 9번. 틀린 건데요. 1번. 기한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채무자고 그리고 또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추정. 우리 시험에 한번 기한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틀리게 냈어요. 본다가 아니라 추정하는 거였죠. 이건 법률행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간주 규정까지 가진 않고 단순한 추정 규정일 뿐입니다. 2번.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 채무자는 아직 변제기가 남았어 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럼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뭐가 있었냐면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두 번째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요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경우에 상실하지 않는 걸로 하자라고 합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임의 규정이고. 3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파산한 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기한이익을 상실하는데 4번에 보시면 이런 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고요. 5번.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기한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포기하지 못한다. 할 수 있죠. 지금 이거잖아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10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지금 나오는 정지조건부 특약이랑 뭐 있었어요? 형성권적 특약. 그러면 정지조건부 특약이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당연상실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던 거예요.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정지조건, 조건이라는 건 조건이 성취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돼요? 성취로서 발생돼요? 성취로서 발생되고 별도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어요. 근데 형성권이라는 건 뭐가 형성권 있었죠? 형성권 하면 뭐가 하나? 취소권, 해제권, 단독행위를 권리의 종류로 볼 때 형성권이라고 부르잖아요. 분위기 왜 이러지? 예. 이거 할 때 권리의 종류를 볼 때 청구권이 있고 형성권이 이렇게 대비되는데 청구권은 행사하면 그대로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겨요. 상대방이 응해야 돼요. 승낙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형성권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승낙 같은 거 필요 없고 일방적으로 권리 변동시키는 게 형성권. 그게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면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일로 바뀌죠. 그러면 이 경우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저절로 계약이 소멸되어 해제해야 돼요. 해제죠. 우리 심지어 정기행위의 경우에도 이행지체가 있으면 당연 소멸이에요. 해제해야 돼요. 해제해야 돼요. 취소도 저절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게 형성권적이고 필요 없는 게 정지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1일 날 돈을 빌렸고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2달치의 이자를 못 내면 기한이익은 상실되는 것으로 하자라고 채권자와 특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달치 이자를 못 냈어요. 자, 이 요건이 충족된 거죠. 그럼 만약에 이 특약을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본다면 채권자가 상실의 의사를 표시해야 상실이에요? 당연 상실이에요? 당연 상실이고 이게 형성권적 특약이다라고 하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뭘로 인정이 돼요? 우리 판례는 둘 중에 뭘로 인정이 돼요? 형성권적이었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어려워요? 아니,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지 조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조건은 성취되면 되지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형성권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판례 입장은 의사표시 없이 당연 상실이라는 거에 의사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것은 채무자를 위한 거예요? 채권자를 위한 거예요? 채권자를 위한 거죠.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 상실시키는 게 채권자에게 유리해요? 아니면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선택할. 그러니까 뭘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형성권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지문은 정지조건부 특약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특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틀렸다는 거죠. 당연 상실이 돼요. 정지조건부는. 근데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부를 취한 게 아니라 형성권적이죠. 그래서 2번 볼게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이게 지금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는 형성권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여러 번 본 판례인데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판례는 시험 다가와도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이제 매우 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웬만한 판례들은 다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는 것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체크하셔가지고 별도로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민법은 이해 과목이고 암기 과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민법 시험 볼 때 암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그렇죠. 암기는 시험에 대한 기본 예의라 그랬잖아요. 암기 안 하고 시험 본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민법은 다만 이제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암기하려고 막 의식적으로 막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이게 체득되는 것들이 많아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체득이 안 됐다는 건 나중에 가도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커요. 그런 것들은 체크해 두셨다가 반드시 따로 보셔야 돼요.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예요? 형성권적으로 인정이 돼요? 형성권적이죠. 근데 수업할 때도 이론 강의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이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까지 모두 다 정리해 두시라고 했어요. 근데 뭐 정리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정지 조건이면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성취로서 생기는 거고 형성권적이면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성권적 특약이다. 3번. 채권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기한 전에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채권자가요. 나 이자 안 받을게 당장 돈 갚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 가서 돈을 빌렸어요. 변제기를 한 1년 있다가 하기로 하고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 와가지고 나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당장 갚아 이럽니다. 그럼 갚아야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채무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아요. 이런 건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예. 1번, 2번은 지나갔어요. 이제 잊어버리시고 3번, 4번.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그렇죠? 5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뭘로 본다고 했어요?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칙이었고요. 자, 물권법 들어가서 132쪽을 보세요. 132쪽. 자, 1번. 쉬운 문제가 나오죠. 물권이 아닌 것은. 다음 뭐예요? 온천권. 온천권이라는 관습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나머지 뭐 광업권, 어업권 이런 건 준물권이고요. 구분지상권 당연히 지상권 물권이고 분묘기지권도 관습상의 물권이죠. 분묘기지권은 관습상 물권인데 얘는 지상권이죠. 우리가 분묘기지권은 어느 부분 공부할 때 같이 봤냐면
지상권 할 때 본 거야? 일반 지상권 보고 그 다음에 특수지상권이라고 하면서 본 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렇게 본 거잖아요. 유사지상권이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관습상의 물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게 대표적으로 이 온천권이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통행권, 공원 이용권 이런 거 없다고 했고 또는 미등기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런 것들 대표적이었고 2번 틀린 것입니다. 1번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번 맞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죠. 나중에 물론 등기할 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분필해서 이전 등기를 받아가면 되겠고 2번 한 동의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물리적인 독립성,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인 요건으로 소유자가 뭘 해야 돼요? 구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집합건물법 가면 중요하게 나오지만 구분행위라는 것은 등기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도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3번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그러니까 원래 미분리 과실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나무에 물론 붙어 있죠. 나무는 어디에 있는 거야? 토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면 이 토지 위에 심어져 있는 이 나무도 누구 거냐면 토지의 일부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요 수목들만 별도의 물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뭘 갖추면 되는 거예요?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또는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 나무에 붙어 있는 과실, 요게 바로 지금 뭐예요? 미분리 과실이죠. 그럼 이 미분리 과실도 결국에는 토지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럼 원래 별도의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이거를 만약에 따면 뭐가 돼요? 독립한 동산이잖아요. 근데 분리되지 않는 한 원칙은 토지의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요 미분리 과실만 소유자를 달리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뭘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4번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 그럼 이건 지금 토지의 일부예요? 독립한 물건이에요? 벌채된 거죠.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그렇고요.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농작물은 경작자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고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자, 예상 문제 볼게요. 134쪽. 1번 일물일권주의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일물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있어야지 일부에만 성립하는 거 원래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물건이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도 원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죠. 그럼 대표적인 예외, 물건의 일부에 성립하는 물건이 뭐가 있었어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고요. 또는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의 물건으로 하는 예외도 있어요. 어떤 거 있었어요? 재단, 저당. 그렇죠?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여러 개가 하나의 물건으로 들어가잖아요. 2번 보세요.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해야 할 거래의 필요성이 있고 적절한 공시방법이 마련된 경우에는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에 하나의 물건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한다. 예외가 있다는 거고요. 3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3번은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등기된 임목, 등기된 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데 명인 방법을 갖춘 것은 소유권 유보 대상만 될 뿐이지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없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4번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 일부에 설정될 수 있고요. 5번 건물 일부에 설정되는 건 이제 전세권. 그래서 4번, 5번 합치면 용익물권은 일부에 설정될 수 있습니다. 2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나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자, 1번도 중요하죠.
지역권은 절대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법으로 규정해 놨죠. 만약에 지역권을 저당 잡으면 그거 저당권은 무효다라는 거였죠.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 되니까. 2번 부동산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질권은 어디에 설정이 돼요? 동산. 예외적으로 이제 권리 이런 건데 부동산은 안 되고. 3번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요. 4번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고 5번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지역권은 설정할 수 없다. 5번 틀렸죠.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은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번 객체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물권은 물건이나 일정한 권리를 대상으로 성립한다. 그러니까 물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물건이죠. 근데 물건에 한정하는 건 아니고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었어요? 저당권. 저당권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물건 이외에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권리에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2번 장래 생길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물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은 어때야 한다고 했어요? 현존하고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 이게 이제 물권의 대상인 물건이죠. 물건은 어때야 한다고요? 현존. 다시 볼게요. 2번 장래 생길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아니, 뭐가 있어야 물권자가 되는 거지 있지도 않은데 물권자가 될 수는 없죠. 이게 우리가 계약이랑 비교했죠. 계약의 대상물은 반드시 현존해야 돼요. 장래 물건도 돼요. 좀 장래 미리 나올 걸 먼저 계약을 해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물권, 예를 들어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지금 돼요. 물건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현존해야 되는 거고. 3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전세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왜 안 돼요? 그렇죠. 양립 불가하다는 거죠. 일물일권주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권리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용익물권이고 전세권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니까 두 배타적 권리가 하나에 같이 성립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위에 전세권이 설정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였죠. 충돌하니까. 4번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은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쪽파를 심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뭐 그 사람 이름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심은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경작자는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병은 경작자가 아니라 갑한테 산 사람이잖아요. 그럼 매수했다. 법률행위 했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시 방법으로 뭘 갖추라는 거예요? 명인 방법을 갖추라. 쪽파를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5번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4번 다음 물권 중 부동산과 권리 위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그렇죠. 4번의 저당권. 자, 5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게 두 개죠. 지역권하고 저당권.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 안 되고 항상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돼야 안 돼?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해 제거하고 예방은 되는데 뭐만 안 된다고? 반환 청구만 안 되는 거예요. 2번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요? 침탈이 아니니까. 사기당한 건 침탈이 아니니까. 일단 물권적 청구의 제일 기본은 물권적 청구권과 물권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고요. 근데 물권적 청구의 종류가 우리가 이제 봤던 게 내용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을 나눠봤었고
그리고 근거에 따라 나눠봤었어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내용에 따라 반환 청구가 있고 방해 제거, 이거 방해 배제라고도 하죠. 그리고 예방 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물건 뺏겼을 때 돌려줘라고 하는 게 반환 청구인데, 그럼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요?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현재 점유자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면 틀리냐면 최초 침탈자라고 하면 틀리죠. 예를 들어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 빼앗아 가지고요, 그걸 병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빼앗긴 사람은 을한테 반환 청구해요, 병한테 하는 거예요? 병한테 해야죠. 현재 점유자가 병이니까. 그러니까 최초 침탈자가 아니라 현재 점유자고, 이때 점유자라고 하면 직접 점유자는 물론이고 간접 점유자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 점유 보조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얘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반환 청구가 인정 안 되는 거, 반환 청구가 인정 안 되는 권리가 두 개. 좀 전에 나왔죠? 지역권과 저당권. 그러니까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방해 제거도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방해 제거의 상대방. 당연히 얘도 현재 침해자예요. 누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초 침해자, 최초 침탈을 최초 침해를 야기한 자라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라고 제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을이 그 비닐하우스를 병에게 팔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철거하라고 해야 돼요? 을한테 하라고 해야 돼요? 병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현재 침해 상태를 지배하는 사람에게 제거를 구하는 거지 최초 침해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제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이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 무단 건물에 대한 것이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죠. 그러면 소유자에게,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죠. 근데 퇴거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단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무단 건물의 미등기 매수인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중요한 판례였고, 근데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에 임차인이 있었어요. 임차인에게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 나가라라고 퇴거를 요구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또 조심하시라고 한 게 퇴거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면 얘한테 퇴거를 구할 수 있느냐?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무단으로 남의 땅에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토지는요, 건물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이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토지에 부합될 리는 없고 언제나 건물 신축자가 원시 취득해요. 나무는 무단으로 나무를 심으면 그건 심은 사람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예요. 토지에 부합되는데 건물은 언제나 독립적 창물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소유자 을에게 나가시오라고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건물에 대한 관리 행위예요, 처분 행위예요? 처분 행위죠. 그럼 이게 처분 행위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을이 이거를 병한테 임차를 해줬다. 그럼 임차인은 처분할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 얘한테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얘를 먼저 내보내야죠. 퇴거를 요구할 수는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나는 못 나간다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근데 이 을이 무단으로 지은 건물을 정에게 팔았는데 정이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앙수인,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얘한테 철거를 구하는 건 당연히 되는데 소유자가 아닌 미등기 매수인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다라는 거죠. 자, 예방에서는 뭘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예방에서는.
예방에서는 또는 조심하시라고 했죠. 또는. 뭐 또는 뭐야?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예방과, 예방 및 이렇게 틀리게 몇 번 출제했었고요. 예방 조치를 취하든지 취하지 않을 것이면 혹시 나중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라라고 해야지 예방 조치도 모두 취하고 담보물도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에 따라서 반환 제거 예방이에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는 다시 근거에 따라 두 가지를 근거로 하죠. 첫 번째, 점유권을 근거로 합니다. 이걸 점유보호 청구라 불렀고, 그리고 본권, 대표적으로 소유권이죠. 그럼 점유권에 근거하여 내용에 따라 몇 가지가 나와요? 내용에 따라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점유권이란 물권에 근거해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또 본권,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인데 이 본권에 근거해서 세 가지,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근거에 따른 구별인데,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조심하실 점이 아무 때나 막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언제만 한다고 그랬어요? 침탈 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침탈 시에 한정해요? 제한하지 않아요?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나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침탈 시에만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질문도 시험에 잘 나왔던 거죠. 사기당한 물건이라 유실물. 사기당한 물건이라 유실물은 침탈물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침탈과 관련해서 간접 점유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 간접 점유가 되어 있으면 침탈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간접 점유자예요? 직접 점유자예요? 직접 점유자죠?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했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넘겨준 거면 이건 침탈이 아니에요. 점유수를 청구할 수 없고, 그리고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없어요? 선의의 특별 승계.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 행사할 수 없죠. 그렇죠. 점유할 권리 있는 자에게 행사하지 말라고 한 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였죠. 점유권에. 그리고 세 번째, 요거 얼마 안에 해야 한다고요?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요 1년의 제척기간 1년인데 요 1년은 무슨 기간이에요? 출소기간. 근데 뭐 최근 판례에 의하면 방해 제거도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요 방해 제거 1년도 무슨 기간이냐면 출소기간. 그래서 지금 우리 판례가 나온 것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출소기간이라고 하는 건 점유권에 기한 것, 점유권에 기한 반환 제거, 얘네들만 출소기간으로 봐요. 나머지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다라고 했죠. 예방은 뭐 똑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자, 그러면 소유권 편에 가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소유권만 본권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제한 물권은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이 규정들을 다른 제한 물권에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213조, 제거와 예방이 214조인데, 지상권 끝나면 제213조와 14조를 준용한다라고 해서 지상권자도 점유권에 근거한 것뿐만 아니라 뭐에 근거하여? 본권, 지상권에 근거해서 반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했던 게, 제가 어떤 물건의 소유자인데 뺏겼어요. 제 물권적 침해가 몇 개예요? 물권적 청구가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그러면 전세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다가 뺏겼어요. 물권적 청구가 몇 개? 전세권자가 점유하다가 뺏겼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전세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그렇죠. 어떤 조항이 있으니까? 준용 조항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자도 토지를 뺏기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뿐만 아니라 지상권 자체에 기한 반환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준용 조항이 어디 가면 없어요. 유치권과 질권은 없는데, 질권은 시험 범위 아니니까 유치권에 준용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하다가 물건을 뺏기면 얘는 물권적 청구가 몇 개라고요? 하나. 뭐만 되는 거야? 점유권에 기한 반환만 되지 유치권에 기한 반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뭐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내용이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해 두시고. 다음 주에 그 휴가죠? 예. 휴가 잘 다녀오시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그래서 5번에 2번 다시 볼게요. 5번에 2번.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안 된다고요? 침탈이 아니니까. 3번. 점유 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3번 틀렸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4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왜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잖아요. 처분한 사람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5번.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포함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당연히 함께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병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6번. 갑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을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 저 지금 갑의 땅인데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근데 토지용 권한이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라고 청구하겠죠. 1번. 건물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틀렸죠. 을 겁니다. 을이 지었으니까. 2번. 갑은 토지를 병에게 처분한 이후에도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2번은 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을 잃어버린 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고요.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퇴거죠.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라고 해야죠. 소유자가 을이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죠. 철거와 인도를 구해야 되고. 4번. 을이 건물을 정에게 임차해 주었다면 갑은 정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은 임차인이잖아요. 처분 권한이 없으니까 얘한테는 퇴거를 요구해야지 철거를 구할 수 없고. 5번. 을이 건물을 무에게 매도하였으나 무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럼 무는 뭐라고 불렀죠? 미등기 매수인이죠. 갑은 무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물권의 효력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의 부동산을 을이 불법 점유 중인 상태에서 갑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갑은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1번 맞죠. 이게 제일 기초적이지만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갑이 누구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를 물어보면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갑이 소유자냐 물권자냐 아니냐가 제일 기본이에요. 얘는 지금 이미 병에게 양도했잖아요. 그럼 얘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요. 2번. A 소유 부동산 위에 갑이 1번 저당권, 을의 전세권, 병의 2번 저당권이 순차로 설정된 경우 그러니까 전세권이 가운데 끼어 있다는 거죠. 병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에는 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당연하죠. 말소 기준이 뭐예요? 제일 빠른 저당권이니까 가운데 끼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소멸되고 배당은 순서대로 받습니다. 3번.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를 병이 을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청구해야 한다. 누구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을이 설치했지만
최초 침해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병에게 해야 한다는 거고요. 4번 갑의 자전거를 수리하여 생긴 수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을이 자전거를 유치하던 중 병이 그 자전거를 절취한 경우 을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많이 출제됐어요? 유치권에 기한 방해제거 반환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얘는 점유권에 기해서는 할 수 있어도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가 안 된다는 점. 자, 5번 갑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하였는데 이건 뭐죠? 담보 목적으로 이전 등기한 건 양도담보한 거죠. 갑이 변제기에 을에게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줄여서 말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거죠. 자, 돌아오셔서 기출문제 좀 더 볼게요. 132쪽에 3번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사례 문제로 자주 나와요. 1번 보시면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바로 나왔죠. 바로 정답이고요. 실제 시험에서 1번을 바로 정답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못 넘어가면 이제 이상한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2번 보시면 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왜 안 돼요? 병이 토지 소유권을 갑한테 이전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토지 소유자예요? 병이고 갑은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소유권을 잃어버린 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3번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그럼 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미등기 매수인.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 매수인도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되죠. 4번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갑은 무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건물 소유자가 누구죠? 을이에요. 그러면 건물 돌려줘라고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건물 소유자가 해야죠. 갑은 소유자 아니잖아요. 갑이 아니라 을이 해야 합니다. 틀렸고 5번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 건물 소유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지금 5번은 임차를 했는데 임차권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민법 임대차 공부할 때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었죠? 뭘 등기하면 돼요? 건물. 근데 지금 예를 보면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했고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미등기 건물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그럼 건물 등기도 안 한 거죠. 그러면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등기를 했어도요. 토지 물권자보다 먼저 했어야 그 물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이지 토지 물권자가 들어오고 건물 등기하면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임대차에서 봤던 거고. 갑이 토지 임대차고 을이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지었다. 토지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채권이에요. 이게 뭐 주택이면 인도나 주민등록 이런 걸로 대항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토지 임대차는 대항력이 생기려면 오직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땅 주인이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등기 못했는데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넘기거나 또는 뭐 저당을 잡혔다. 그러면 먼저 임차했다고 해서 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죠. 그러면 이 토지 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생기는 걸 막으려고 우리 민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해준 거죠. 622조에서 임차권을 등기 못해도 얘가 스스로 대항력을 발생시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뭘 등기하면? 건물 등기하면. 이건 자기 건물이니까 건물 등기하면 그때부터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기는데 언제부터 생긴다고요? 등기하면. 그럼 얘가 아무리 등기를 했어도 토지 물권자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건물 등기했다면 이때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등기 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고. 4번.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자, 그럼 물어볼 내용 뻔하겠죠? 현재 그럼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고 병은 임차인이죠. 그럼 을에게는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철거와 대지 인도, 토지 인도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요. 그럼 임차인 병에게는 퇴거를 요구해야지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이 건물 소유자죠.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요.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1번, 2번은 소유자에게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거고요.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틀렸죠. 소유자에게 퇴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병은 지금 임차인이니까 얘한테 철거는 안 되고 퇴거를 구할 수 있죠.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줬다. 그러면 얘는 뭐죠? 미등기 매수인이죠.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 매수인도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라는 거죠. 좀 쉬었다가 보시죠.